먼저 쓴 사람이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겠다. 스페셜시 틀린 부분. 먼저 쓴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몇 페이지인지. 몇 페이지인데? 왜 말 안 하는데? 141이에요. 학교에서 진도를 쉽게 쓰시랑 방향까지 나간 거죠. 둘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요. 둘의 특징은 뭐냐? 공통 특징은 일제 감정기 시라는 게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 시를 들어가기 전에 작가 정보를 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좀 소리가 안 나온다 했더니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 자, 그 전에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윤동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야? 그치. 일제강점기에 작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쵸? 윤동주는 출생 자체는 지금은 중국 땅에, 그럼 이쪽에서 태어났고요. 만주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을 한 시인이죠. 자,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구나. 학교에서 틀어줄 법도 한데 여러분 이제 그럴 여유가 없죠.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고2나 중3이었으면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고2에서 못 본 거예요. 슬프게도. 자,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은요 일제강점기에 주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연대국문학과 출신이에요. 연대국문학과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대학에서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해. 그러면 이 죄책감이 들까 안 들까?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민족은 지금 일제로부터 고통받고 탄압받는데 그런데 나는 뭐하고 있어? 그 일제에다가 학비를 내가면서 부모님이 벌어주신 학비를 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당연히 죄책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요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는 거, 유학을 하면서 시를 썼다는 거에 대해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소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시가 다 부끄러움, 그리고 성찰, 자기 반성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요 내가 깊게 생각해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건 성찰을 통한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시를 쓰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으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나와 나의 대결로 전개가 돼요. 나와 나의 대결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나는요 지금 그냥 현실적인 나예요. 현실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혼자 절망감을 느끼는데 그치는 현실적인 나예요. 소극적인 나이기도 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나는 누구냐? 하나가 부정이면 하나는 긍정이라 그랬죠? 얘는 이상적인 나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분열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표면적이고 얘는 본질적이죠. 요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주로 갈등을 하는 걸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 얘네들이 화해를 하면서 잘 종료가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쉽게 쓰여진 시는 이 둘의 갈등과 화해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윤동주 시는 이러한 틀 안에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작품을 보시면요 좀 길죠. 우리 한 년씩 같이 나아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1년입니다. 이거 현경이가 읽어볼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데 밤비가 뭐예요? 밤에 내리는 비죠. 근데 이게 내가 한 3년 전쯤에 지금은 이제 졸업한 학생인데 이제 메가에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걸 배웠단 말이야. 질문
창밖에 밤비가 왜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밤비 알아요? 아기사슴 밤비 알아요? 창밖에 밤비가 왜 있어요? 밤비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캐릭터가. 이 당시 일제강점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밤비가 밖에 왜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미치겠다. 그래서 밤비가 아니고 밤비란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영원히 밤비라는 걸 잊지 못할 거고 동시에 밤비도 생각나겠죠? 자,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대요.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지금 뭐야? 밤비, 그치, 밤이겠죠. 그래서 배경을 좀 보면은 이 시 자체에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밤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시에서 밤은 다 어떤 이미지로 사용이 돼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어두우니까, 그치? 해가 뜨지 않으니까 죄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모한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일제강점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거 기억나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긍정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광복이죠. 광복, 자유, 해방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세모는 뭐예요? 뭘까? 일제강점기의 세모.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일제죠. 그리고 억압, 탄압 이런 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밤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이겠죠? 똑같은 세모잖아요.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건 왜 부정적이야? 어떤 시간이니까? 억압당하는, 일제에게 억압당하는 시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쵸? 지금 시대가 부정적이다라고 보셔야겠죠? 부정적 시대로 쓰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위해서는. 그래서 부정적인 시다. 지금 이 밤이라는 건. 애초에 밤 자체가 어둠의 이미지라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시대까지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 부정적 시대. 일제강점기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래요. 자, 육첩방은 무슨 방이에요, 여러분? 다나미방. 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일본이냐? 학교에서 배웠어.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은요, 지금 다나미방 사실은 일본인 거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야. 공부하는 건 밑에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지금 일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유쾌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볼게요. 교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이랑 슬픈 천명이래요. 천명이라는 게 뭐야? 하늘, 그치. 하늘에서 뭐라고? 그쵸. 하늘에서 내려온 운명.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운명이라는 거죠. 한자 잘하네. 자,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건 뭐래? 천명이야. 하늘에 나한테 주어준 운명인데, 근데 어떤 운명이야? 슬픈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 운명은 어때? 세모네. 내 운명은 부정적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내 운명은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일본에서 시인으로 활동해. 그럼 어떻겠어? 당연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 일본에서 내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 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3년 사연은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서희가 한 번 읽어볼까요? 남녀와 사랑의 부모님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그렇대요. 자, 딴데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에 그럼 나는 알바해서 대학 다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보내준 걸로 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그치? 딴데와 사랑내는 뭐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본 돈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족의 노고이자 가족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학비 봉투를 통해서 뭐 한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 그럼 그 늙은 교수 국적 뭐겠어? 국적이 뭐야? 일본이겠지. 일본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딱히 없어 보이죠. 근데 시대는 무슨 시대인데?
일제강점기인데, 그치? 근데 일제강점기와 그러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사는 게 일치한다고 봐요? 적당하다고, 적합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서 대학 잘해야 돼, 알겠지? 일제강점기여도 사실은 윤동주는 하고 싶었던 거야. 저항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항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 지금 이런 현실은 뭐야? 나의 현실은 실제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국의 현실과 나의 현실에서 어떤 괴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온 거를. 자, 그래서 시인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이 시인이라는 키워드는 일단 뭘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 슬픈 천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이라는 게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슬픔이란 말이 앞에 붙었으니까 안 좋은 뜻이라는 건 알겠구나. 부정적인 말이라는 건 알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또 뭘 해요?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치?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어떻다는 거야? 슬픈 운명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어때?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쵸? 어떤 현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그쵸? 그것 때문에 어때?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슬프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성찰과 반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연을 어차피 하나의 문장이니까 현정이가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듯 하나 둘 제가 잃어버리고 나는 뭘 걸어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 내가 어릴 때 친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다 이제 없대요.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럼 나는 무엇을 바라서 혼자 떨어지고 있는 걸까? 혼자 깊게 잠기고 있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죠. 서리법이에요? 아니에요? 서리법은 아니라고 봐야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의문형 어미까지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동무들마저 모두 잃었어. 그러니까 나는 남은 게 없는 거야. 사실 고양이. 그치? 모든 걸 상실했는데 내가 혼자 여기서 지금 무기력하게 가라앉고 있다고만 느끼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침전이라는 건 아래로 가라앉는 거잖아. 그쵸? 어떤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나는 가라앉는 느낌인 거야. 그쵸? 나는 모두를 잃고 나 혼자 여기에 동떨어져서 홀로 가라앉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걸 또 반성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난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반성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년만 교리가 읽어볼게요. 7년. 그렇대. 인생을 살기가 어렵대. 원래 인생이란 그렇긴 한데 특히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인생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쉽게 시를 쓰는 것은 어떻다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뭘 하고 있어요? 드디어 성찰 반성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찰이라는 건요 원래 깊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돼? 내 상황에 대해서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자, 요거 두 연만소리가 읽어볼게요. 목적과는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흡사하고 있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그렇죠. 자, 6천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거 아까 1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아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변형을 통한 반복이에요. 어디가 바뀌었어? 뭐라고? 니? 앞뒤가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또 뭔가 는데라고 해서 역적이 된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지금.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변화가 생겼다는 건 현실을 내가 재인식을 했다는 거지.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야.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 거래. 자, 우리 아까 어둠이 어디에서 나왔어? 밤에서 나왔죠. 그치? 어둠, 밤 다 안 좋은 거였어. 부정적인 현실이었어. 뭐였어? 일제강점기였어. 그래서 그걸 좀 몰아낼 거예요. 뭘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등불을 일단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그치?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이에요. 자, 시대는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반항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시대는 도래해요. 그것처럼 아침도 어때?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밤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아침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역시 어때? 필연적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인 거죠.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아침 역시 어때? 필연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을 기다릴 거래. 그래서 이런 아침이라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 난 뭘 할 거야?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계속해서 내몰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년 어때요? 마지막 년이 아니죠. 1년을 반복하고 변주를 냈죠. 그래서 변주를 통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무언가 내적으로 큰 변화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면 좀 어때요? 앞에는 계속해서 친절하고 가라앉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어때? 내가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때? 화자의 내면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뭐든. 그쵸? 이건 화자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그쵸? 내면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전까지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 아침을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뭐야? 이전까지는 어떤 나였다는 거예요? 제 현실적이었던 거고 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치? 그랬던 과거의 나예요. 그치? 현실적 자. 근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는 나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릴 거래.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긍정적인 내가 된 거죠. 그 이상적 자아로 바뀐 거야. 그쵸? 또는 본질적, 내면적이라는 말도 맞아요. 왜? 제가 표면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 키워드만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뭘 또 어둠으로 봐야 돼? 뭘 또 부정으로 봐야 돼? 어둠이죠. 저기에 해당했던 거. 따로 적진 않을게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어둠을 일단은 세모를 쳐두시고 그리고 아침은 어때요? 아침은 딱 봐도 긍정적. 이 둘이 대립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까지. 그래서 아침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건 전부 다 아까 저 세모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란 동그라미는 당연히 어떻게 끼워 맞춰야겠어? 광복, 자유, 해방으로 끼워 맞춰야겠죠. 그 전까지 나는 뭘 할 거라는 거야?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자세겠어요, 이거는? 의지적, 맞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의지적이고, 맞아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의 자세는 어때?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상태로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누구의 자세야? 이거는 이 아이의 자세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자세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요. 그럼 마지막 줄.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누가 누구에게 화해를 요청하겠어? 누가 누구한테 할까? 둘 중에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까? 누가 조금 더 어른 같아? 그치? 얘가 얘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거야. 그쵸? 나는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요청했대. 화해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눈물과 위안을 호소하는 최초의 악수. 악수 외에 감정이 좋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봐야겠죠. 원래는 둘이 대립했잖아. 원래 갈등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야? 이 본질적인, 내면적인, 이상적인 아이가 현실적이고 표면적인 애한테 화해를 요청한 거야.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상황까지 잘 엮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거나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지 않게 보셔야 되긴 해요.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표현적으로.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무슨 신상? 청각적, 들리는 거잖아. 그치? 청각적 신상. 그래서 이런 청각적이라는 거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청각적을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거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요, 어쨌든 자기의 내면을 청자들에게 고백을, 청자 독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백적인 문체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백적일 거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반성적이라고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어때요? 이 반성을 통해서 일제에 대해 어떻게 소극적인, 적극적인 어쨌든 저항을 한다는 점에서 저항적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을걸? 없었죠? 이거 우리 문학개념 때 하지 않았나? 쉽게 쓰여지지? 아니었나? 광야를 했나? 문학개념 때는? 광야는 했죠. 그쵸? 뭐 윤동주 씨를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별의 밤을. 그랬으니까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광야 들어갈 겁니다. 땀내가 사라는 이거는 후각은 아니고. 아니, 저 땀내는 사람, 땀내는 얘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 냄새는 좀 아무래도 사람 냄새, 오히려 이거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바꾼 거지.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바꾼 거죠. 냄새라는 구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바꾼 거죠. 땀내만. 감각적으로 보자는 그런 거.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단위를.